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16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과목인 색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 색채 관리보다 이 색채 체계가 좀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색채 관리 파트가 조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사는 뭐 그닥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는데, 특히 기사 시험에서 이 색채 관리 파트가 조금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색채 관리라는 거는 이 색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활동을 색채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색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색채 품질 관리부터 해서 뭐 엄청 많은 양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채 관리 파트도 색채 체계와 같이 어렵다기보다는 외울 게 좀 많아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사 시험이 CBT 방식으로 바뀌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은 예전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채 관리 부분을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과거에 특히 2015년, 16년, 그러니까 현재 시점 2021년도 기출 문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6년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랑 거의 똑같이 토 하나도 안 틀리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 22년도에서부터는 뭐 16년, 17년 요 정도의 기출 문제들을 뭐 똑같이 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출 문제들, 특히 이제 선생님 교재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때부터 교재를 실었으니까요. 꼭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색채 관리라는 게 말 그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색채를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색채 관리 파트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는지 전반적인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색채 관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관리 그러면은 막 되게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관리 기법이라 그러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들이 새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양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할 때 저도 사실 한 2문제, 3문제는 전혀 많을 때는 3문제까지도 전혀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답을 달 때 도저히 막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지 하고 찾다가 막 해외 논문 뒤져가지고 거기서 해석해서 찾아낸 그런 문제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가다반이라 그래요. 처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가다반이라 그래가지고 왜 가다반이냐면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있어서 정답으로 해주세요라는 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매 회차마다 한 번씩 보고 있는지 봐서 학생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공지도 해서 실제 문제가 정답으로 바뀌어서 꽈락을 면해서 합격한 사례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들, 어렵다기보다는 생전 처음 보는 어떤 관리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 막 이제 우리 색채 품질 관리, 특히 KS 관련한 문제들 나올 때 거기에 막 그 숫자 하나 막 이런 거를 틀어서 내고,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암기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선생님 항상 얘기하지만 과감하게 찍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걸 왜 우리가 공부해야 돼? 막 이러면서 농담으로 하는 소리인데, 조 선생은 왜 자꾸 가르치기 싫다 그러고 뭐 이래?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짜증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농담이죠. 하기 싫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지 마시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뭐 선생이라는 게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항상 저도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같이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잘 준비해 보도록 합니다. 하여튼 색채 관리 부분 일단 어떤 것들을 배우고 또 어떤 내용들로 시험을 보게 되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해 볼게요. 색채 관리라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것도 우리 색채 체계랑 똑같아요. 소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한다? 소통한다. 왜 그러냐면은 관리의 필요성은 함께 써야 되잖아요. 색을, 그죠?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습니까? 혼자 마음대로 막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해야 되고, 체계라는 부분보다 더 넓은 의미가 바로 관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색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또 뭐 한다고요? 관리하는 통합적인 활동을 우리는 색채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측정하는 것입니다. 측정. 왜 그러냐면은 소통을 할 때 완벽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우리 전 시간에도 나의 색감의 느낌을 저 상대방이 똑같이 느끼게 할 수는 없다 했었죠. 최대한 뭘 줄이는 거다?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개념이 관리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안에는 KS라는 부분도 시험 문제 또 나와요. 일단 측정인데, 측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예전에 뭡니까? 수치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측정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치화. 우리 뭘 만든다 그랬었지? 그래요. 척도를 만드는 거예요. 척도. 수치화 시켜놔야 서로 소통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야, 있잖아. 이만큼 뭐 어쩌고 저쩌고만큼 그냥 야 대충. 근데 우리나라는 참 말이 참 재미난 게 있잖아요. 뭐 대충 주세요. 이래도 상대방이 알아먹어요. 신기해. 근데 대충 주세요 그러면은 좀 많이 주세요라는 의미를 또 포함할 수도 있고, 내가 많이 달라고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그냥 알아서 주세요. 뭐 대충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되게 오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몇 그램 주세요?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소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서도 수치화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이 되게 중요해요. 측정. 그래서 수치화시키고 척도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측정하는 거죠? 색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과 관련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러분이 이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측정과 관련한 부분, 우리는 색을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색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울 거예요. 측색. 그래서 보통은 이제 측색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육안으로, 눈으로 사람이 직접 하는 육안 측색이 있고, 사람의 눈으로 하는 측색은 문제점이 많이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럴 때 뭘 이용합니까? 그렇죠. 기계를 이용하죠. 그래서 측색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이라는 부분, 특히 우리는 색이니까 측색에 관련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울 것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쓰자라는, 우리가 색채 체계를 만들듯이 빛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 관찰하는 사람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모든 걸 다 표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표준 정량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준 광원, 이제 빛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준을 정했는지 표준 광원이라는 파트를 배울 거고, 요 파트 안에 또 색온도니 조명을 하는 각 방법이니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일단 기록하고, 이렇게 측정하고, 표준을 만들고, 기록하고, 그걸 뭐합니까? 전달하는 것이죠. 자, 전달을 했을 때, 색을 전달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받은 사람이 내가 전달했던 그 내용이 이 사람에게도 최대한 똑같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조색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예요. 조색. 색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죠. 조색. 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색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재현하고 나서 뭐합니까?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색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육안으로 할 수 있고 기계로 할 수 있듯이 조색하고 검색하는 것도 뭐로 할 수 있어요? 눈으로 할 수 있고 기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 조색, 육안 검색이 있고 조색을 해주는 그러한 조색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 뭐 측색기를 이용해서 검색한다든가 해서 시험에서 우리가 조색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조색과 검색을 배우게 되고 요 검색하고 조색하는, 측색하는 이 세 가지가 똑같은 환경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조색했던 곳은 A였는데 그것을 다른 환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표준광원 또는 표준 관찰자, 우리가 바라보는 그 관찰하는 사람의 표준 관찰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게 되는 파트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생산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효과를 올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돈을 들이고 똑같이 시간을 투자했는데 결과가 더 나오게 하는 것이 효율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하는 목적은 뭐다? 색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무엇을 올리는 것이다? 효율성을 올리는 것이 바로 색채 관리의 목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것이다? 측정, 표준화, 기록이라는 파트에서 측색기 관련한 내용을 배울 것이고 표준광원, 표준 관찰자, 그 다음에 재현에서는 조색하는 방법,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배울 것이고 생산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이 파트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 이제 추후에 배울 거예요. 일단 이거 이제 배울 거구나. 나중에 측색이라는 것도 배우고 조색이라는 것도 배우고 검색도 배우는데 얘네들은 어떤 표준 관찰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표준 광원도 있어야 되는구나. 빛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조색과 검색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달했을 때 재현도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죠? 자, A라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자동차 컬러를 정할 때 고객이 이 컬러 좋아요. 이거를 해주세요 했는데 실제 나온 제품이 기존에 나왔던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약간 색상이 약간 다르다든가 명도채도가 눈에 띄게 다르다든가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원했던 색이 최대한 똑같이 재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체계에서도 마찬가지 빛의 색과 물체 색에 대해서 뭘 했었어요? 체계를 만들었었죠. 그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은 두 가지밖에 없어. 빛의 색과 물체 색.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마찬가지 빛의 색에 대해서 관리하고 물체 색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빛의 색은 색광혼합이라고 했었고 물체 색은 색료혼합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빛의 색 그러면 대표적인 거 뭐가 있죠? 우리가 조명이 있죠. 조명. 그 조명에 관련한 부분들을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색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색채는 뭐냐면 디지털 모니터 같은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디바이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디바이드. 이거는 한국말로는 뭐예요? 장치라는 거죠. 일반적인 조명은 어떤 장치가 필요 없이 직접 조사가 되잖아요. 빛이. 그러나 디지털 색채라는 것은 우리 TV 모니터나 핸드폰 모니터나 이런 실제 장치를 통해서 보여지는 색채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디지털 색채라고 하고 이 디지털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바이드, 장치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뭘 배우느냐 그러면 이 조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직접 조명, 간접 조명 이런 것들을 해서 조명에 관련한 것들을 배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배울 내용들을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색채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디지털 색채 이 부분인데, 자, 디바이드라는 것은 입력 장치도 있고 출력 장치도 있고 아주 장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어때요? 되게 많죠.
삼성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LG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고 다 만들겠죠. 만드는 회사마다 디바이드 장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LCD 위주였잖아요. 근데 요즘에 OLED라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LG에서 거의 대부분 만드는데 다양한 장치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에서 또 이렇게 바뀌고 또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게 시험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의 어떠한 그 디바이스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오차 같은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행위들이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 같은 장치 안에서도 찍었을 때 사진과 찍어서 구현하는 모니터의 색과 모니터의 색을 실제 이제 인쇄하거나 출력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애들의 어떤 색감이 어떻습니까?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디지털 색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그러한 색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게 그 디지털 색채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색채에는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장치들에 대한 특징과 그 다음에 뭐 그 디바이스 장치들마다 이 컬러 매니저 CMS라 그래가지고 그 색오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상당히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책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체색 관련해서 또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물체색은 색료라고 하죠. 색료는 색을 나타내는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색료에는 식물, 동물, 광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색료들이 있고 그 색료 안에는 뭐가 있다? 색소라는 게 있어요. 색소. 자, 그래서 색소는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색료는 색을 나타내는 재료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손을 베었어요. 칼에 뱉더니 피가 묻었어요. 그리고 여기 빨갛게 색이 물론 피지만 컬러가 빨갛게 물들었죠. 그러면 이 빨갛게 물들게 만든 재료가 뭐예요? 색료는 뭐예요? 바로 색료가 되는 거 아셨죠? 색료. 그러니까 피가 되는 거죠. 피는 색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빨간 피가 왜 얘를 빨갛게 물들었냐 그러면 그 색료 안에 색소라는 애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색소. 그러니까 색을 나타내게 해주는 어떠한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색소는 입자거든요. 입자, 분자. 이 색소에마다 가시광선에 대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그러한 물질들로 되어 있는 아주 그 입자입니다. 분자들이죠. 그게 우리 뭐라 그랬죠? 분광반사율이라고 했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이제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렇대요. 예, 선생님도 그냥 그렇대요. 이걸 우리가 다 연구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색소에는 식물 색소, 동물 색소, 광물 색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 색소가 있는 이 색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염료라는 게 있어요. 안료라는 것은 또가 있어요. 무기안료, 유기안료가 있고 염료는 천연염료, 합성안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할 게 나오죠. 색소에 대한 공부, 색료에 대한 공부, 식물, 동물, 광물, 색소에 대한 공부, 안료에 대한 공부, 염료에 대한 공부, 안료 안에서도 무기안료의 특징, 유기안료의 특징, 염료에서는 천연염료와 합성연료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관리 파트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색소들이 이러한 색료가 직접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제품들이 있겠죠. 철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 색이 적용되는 소재들 그 소재들의 특징에 따라서도 색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 똑같은 색이라도 철에다가 하는 것과 유리에다 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것들 색을 잘 쓰기 위해서는 그러한 소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험에 하여튼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기록이라는 부분은 이제 KS라고 할 수 있겠네요. KS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뭐래요? 표준을 만들어요. 표준을 이렇게 씁시다라는. 그리고 어떠한 사용하는 세계 명칭 있죠? 전문 용어에 대해서도 표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추후에 배울 거예요. 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양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2문제, 3문제 기사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교재에다 담을 수는 없어요. 다 담아버리면 책도 굵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는데 거의 거기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KS, 특히 이제 우리 색채 품질 관리라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디지털 색채 파트랑 색채 기록은 뭐라고? 색채 품질 관리 KS에 관련한 시험 문제들 요게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이 많아요. 요 부분은 양이 많고 얘는요 좀 생소한 게 많아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색채 관리에선 요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요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좀 많다. 그리고 CBT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제 문제 은행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기출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체계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무식하게 암기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무식하게 그냥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색채 관리 별거 없어요. 색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통합적인 어떠한 활동을 이야기하고 목적은 소통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측정해야 되겠죠? 측색에 관련한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측색기와 유관 측색에 관련한 그리고 측색기 필터식, 분광식 필터기가 측색기의 특징들 이런 걸 공부할 거고 그것들을 표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척도화시키고 표준 만들어서 KS 기록하고 전달해서 재현해서 실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재현할 때는 이제 조색이라는 개념, 측색이라는 개념, 조색이나 측색도 마찬가지, 유관, 기계, 그리고 측정이나 전달, 재현 모든 것은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표준 관찰자, 표준 광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할 것이고 물체색이 빛의 색과 물체색에 대한 마찬가지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빛의 색에서는 조명에 관련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조명의 종류, 특징, 직접 조명은, 간접 조명은 이런 거. 그다음 디지털 색채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되게 많아요. 회사도 많고 장치도 많고. 그래서 이 디지털 색채에 또 나오는 말들이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디바이드라 그래요. 디바이드 뭐라고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장치를 통해서 색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장치. 그래서 이 디바이드 장치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행위들이 있는데 프로파일이라는 개념이니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소한 내용들. 그 디지털 개념이다 보니까 포토샵에서도 맞추고 이런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 장치인 모니터에 관련한 모니터도 LCD, OLED, CRT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 또 OLED가 우리나라에서 이 OLED는요, 이게 이제 보통은 그 모니터 뒤에서 빛을 쏘거나 이런 식인데 OLED는 자기가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씩. 그 픽셀마다 그 픽셀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것보다도 훨씬 선명하고 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네요. 원래 OLED 기술은 일본이 먼저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우리가 연구가 더 늦었었습니다. 한국이. 근데 한국 LG가 그걸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개념은 도입을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일본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LG에서 해낸 거죠. 지금 전 세계 OLED 대부분은 LG, 그리고 일본이나 소니 이런 회사들 TV 다 우리나라 거 가져가서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모니터 안 주면 TV 못 만듭니다. 일본은. 근데 그게 엄청난 기술이라는데 우리야 잘 무식하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데 이런 거래요. 머리카락만한 굵기를 축구장을 다 심어놓은 거랑 같은.
그러니까 일본도 그 OLED를 이용해서 TV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우리나라 보면 막 엄청난 큰 대형의 그러한 TV를 만들 기술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기술인데 참 대한민국 사람, 우리나라라는 나라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대한민국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남일 보듯이 보는데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좋은 유전자와 그 다음에 이 창의성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아주 좋은 기본기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열심히 노력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BTS급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채색은 기본적으로 색료 혼합 그랬죠. 색료는 색을 나타낸 재료죠. 피가 튀어서 묻었어. 빨갛게 물들였어. 그럼 색료는 피가 되는 거고 피 안에는 색소가 들어있어요. 그 색소가 뭐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그 색소가 어떤 뭐 가시광선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사하는 분광 반사율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그리고 색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안료와 염료가 있다. 안료와 염료의 차이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뭐 안료는요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라고 해요. 선생님 안 녹아요.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 염료는 녹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그거예요. 큰 특징은. 그래서 안료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 염료는 천연과 합성. 그래서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적용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 소재의 특징들을 알아야 색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채 관리 공부할 내용들을 배웠고요. 자, 오늘 첫 시간으로서 일단 색료, 우리 색채 원료 교재에 나와 있는 색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료에 대한 공부인데요. 아까도 나타났지만 색료는 뭐예요? 물채색이라고 했었죠. 물채색이고 색료는 색을 나타내는 재료다. 자, 색료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색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색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연색소와 합성색소라는 게 있죠. 천연색소라는 건 뭐예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천연, 자연에 있는 색들을 가지고 쓰는 것이 천연색소고, 반면에 합성색소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아, 내가 왜 생리학을 공부해야 돼? 물리학을 공부해야 돼? 아, 내가 왜 이러는데 여기 또 화학까지도 화학이라는 공부도 해야 되는 이런 컬러의 공부입니다. 특히 우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좀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그 색소는 천연색소와 합성색소. 그래서 천연색소는 생체색소라고 해서 동물성 색소, 식물성 색소, 그 다음에 생체색소 외에 또 광물색소.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죠. 동물, 광물, 식물 이런 것들이 천연색소고, 자, 그 다음에 이 색소라는 이 천연색소의 어떤 특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천연색소는 가장 장점이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되게 안전해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화학적인 어떤 것에 의해 만들어낸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자연에서 나온 것들은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도리어 양리작용이 많아요. 양리작용이 뭐예요? 약이야. 먹으면 약이 되는 그러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좀 많아요. 뭐냐 그러면 선명하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 천연색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대부분은 천연색소를 통해서 염색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옷들이 우리 지금 옷 보면 되게 선명하죠. 이런 건 다 합성한 합성색소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부분은 천연색소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불선명했고, 그리고 색소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광성이나 내열성, 빛이나 열에 대해서 아주 결례도가 떨어져요. 결례성이라는 거는 많이 탈색이 되거나 변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어떤 그 순도가 높은 고순도의 색소를 얻기가 어렵고, 착색력, 그러니까 옷에다가 선명하게 입히기가 더 어렵고, 또 그 산도, pH나 금속 이온에 의해서 변색될 위험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재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가 어렵습니다. 원료 사정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예, 그러한 좀 단점이 많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죠? 예, 합성 색소가 나온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색소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천연 색소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식물 색소라고 했었죠? 식물 색소와 뭐가 있습니까? 동물 색소가 있어요. 그 천연 색소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식물 색소의 종류가 지금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를 정리를 했지만 과거에는 6개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4개가 더 늘었어요. 이유는 뭐냐? 시험 문제에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점점 뭐 보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요, 뭐 되게 많아요. 뭐, 루틴이라는 뭐 천연색소가 있습니다. 노란색을 나타내는 루틴. 그 다음에 퀘르세틴, 갈색을 나타내는 퀘르세틴, 그러한 것도 있고, 타닌, 적갈색을 나타내는 천연색소가 있고, 시코닌이라고 해서 보라색을 나타내는 그런 다양한 색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되게 많아요. 뭐 노나코산, 시스테르톤, 뭐 마니톤 이름도 다 어렵죠. 한글로 뭐 영순이, 철수 이름은 좋은데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게다가 되게 헷갈리죠. 비슷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선생님 정리한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갑자기 뭐 모르는 게 나왔다 하면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화내시면 안 돼요. 아, 이 선생님 뭐 찍으라 그래. 막 이러면 안 돼요. 아, 저 선생님 왜 가르치기 싫다 그래.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모르는 거를 그럼 어떡합니까? 찍어야지. 그죠? 다 가르치고 싶어요. 식물 색소 뭐 천연 색소 막 몇백 개, 100개 막 되는 거 다 가르치고 싶은데 효율이 떨어진다니까요.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요 안토시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로로필, 얘네 둘이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안토시안 같은 경우는 이 약재로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토시안은 거의 뭐 만병통치약이던데요. 엄청 몸에 되게 좋습니다. 자, 안토시안이라는 그 분자 색소는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 자, 산성, 중성, 알칼리성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안토시안이 많이 있는 애들이 곽꽃, 국화, 포도주 이런 데에 안토시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어때요? 약간 붉은색이 나거나 보라색 비슷한 색들이 나는 이유가 바로 요 애들 안에 곽꽃, 국화, 포도주 안에 누가 들어있다? 안토시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러한 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만약에 뭐 색을 사용했으면은 얘네가 색료가 되는 것이고, 얘네가 왜 이런 색을 나타내냐? 바로 안토시안이라는 색소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토시안에 관련한 공부만 해도 아마 이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안토시안은 상당히 사람들 몸에 먹는데도 약재 작용으로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과거에 천연 색소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 제품 중에 하나, 그 색소가 안토시안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염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은 매염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매염제. 알료라는 놈이 이제 물과 기름이 안 녹아서 전색제라는 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염색은 매염제라는 게 있어요. 매염제. 매염제라는 것은 그 뭐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물들을 가져와서 으깹니다. 으깨가지고 그걸 물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그 식물 안에 있던 이 색소들이 물에 나오게 되죠. 그때 거기에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뭐죠? 거기에 이제 매염제라는 걸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색들도 만들 수 있고 또 염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매염제입니다. 그 매염제라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색들이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는 백반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 금속염입니다. 금속염. 뭐 알루미늄, 크롬, 철, 니켈 같은 애들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이 천연 염료도 이러한 어떤 화학적인 부분들과 같이 이렇게 매염제를 잘 써서 그 인공적인 합성
색소 염료는 아니더라도 뭐 거기에 준하는 만큼 선명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안토시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매염제에 따라서 산성이 높거나 중성이거나 알칼리에 따라서 붉은색, 보라색, 파란색 이러한 색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안토시아닌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플로노이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앵꽃초 같은 식물의 잎꽃 열매 줄기에서 추출을 하는 애고요. 그 플로노이드 같은 경우는 다만색이라 그래서 약간 어두운 노란색, 노랑 주황, 그 다음에 흰색, 파랑 같은 매염제에 따라서 이러한 색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리자닌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알리자닌 분홍색.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염료로 꼭두선이라는 뿌리 속에서 그 안에 뭐 배당체 추출하는 식물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그냥 배당체에서 추출되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집트나 페르시아, 인도에서도 잘 알려진 염료다라는 거, 색은 분홍색이다라는 거. 여기서 재밌는 게 대부분이 다 난색 계열의 색들이죠, 그죠? 뭐 빨갛거나 물론 여기에 보라, 파랑도 있지만 빨갛거나 주황이거나 노랑이거나 분홍이거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로로필이라고 있죠. 클로로필. 얘는 오렌지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색을 나타냅니다. 이건 뭐에 따라서? 매염제에 따라서, 산도에 따라서,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클로로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겁니다. 중앙에 마그네슘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뭐냐? 클로로필이다라는 거. 클로로필의 특징, 중앙에 뭘 갖고 있다? 마그네슘 원자를 갖고 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카사민, 붉은색, 크로틴, 붉은색, 오렌지, 크산토필, 푸코크산틴, 피코스야닌, 피코에리드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많이 나오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냥 보기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렇게 알고 있고 요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약간 난색 계열입니다. 뭐 빨간색이냐 주황색이냐 분홍색이냐 젓갈색이냐 다망색이냐. 그런데 피코시아닌 얘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예, 이렇게 좀 차이를 둬서 암기를 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토시아닌부터 해서 여기 어디까지냐 그러면 카사민까지. 요 5가지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여기 5개는 좀 완벽하게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대충 눈에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루틴이라 그래서 우리 많이 쓰죠. 루틴이 뭐 어쩌다 노란색. 그 다음에 케르세틴. 아유 이거 더 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뭐 케르세틴은 갈색. 이거 좀 갈색 같은 건 좀 특이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코닌. 보라색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그냥 한번 적어만 놓으시고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냥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우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연 색소가 있죠. 천연 색소가 있으면 이제 무슨 색소가 있습니까? 예, 동물 색소가 있겠죠. 자, 동물 색소를 보게 되면 요거는 제일 이제 뭐 이 헤모글로빈 많이 들어보셨죠? 헤모시아닌이라는 거. 헤모시아닌. 그 다음에 카르티노이드, 헤모글로빈, 멜라닌인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 멜라닌에 관련한 시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멜라닌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고 머리카락색과 눈 안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요게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렇게 2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멜라닌 색소는 우리 사람들의 피부나 머리카락, 눈 색깔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색소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외선 배웠었죠? 자외선 UVA가 우리 몸 안에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서 살을 태우거나 피부색을 바꿔버린다고 얘기했었죠? 아까 얘기했듯이 혈액과 관련해서 뭐예요? 헤모글로빈, 붉은색이죠? 헤모글로빈, 붉은색이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헤모시아닌, 담청색 이거는 이제 뭐 오징어나 문어, 새우, 게 이런 데서 우리 먹물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거고요. 카르티노이드 같은 경우는 적색입니다. 난소나 간, 피부, 눈의 망막, 유즙 등에 있는 색소가 바로 동물 색소 종류 4가지. 이거 잘 기억하시되
특히 멜라닌 색소, 특히 우리 인간의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등을 결정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흑인들도 한국말하면 한국 사람 같고요. 예, 그냥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피부색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디자이너들은 그런 사실 근데 인종차별을 안 하고 싶어도 이게 좀 되긴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막 백인이 막 미국에 백인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마음이. 그런데 막 듣도 못했던 뭐 저기 못 사는 나라에 흑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똑같은 흑인이라도 미국 사람일 경우에는 조금 괜찮은데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피부색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이 멜라닌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누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습니다. 홍인도 있어요. 홍인. 피부가 빨간색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색과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반목하고 인종 차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 디자이너들에겐 고정관념이 많으면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어렵다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색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알료와 염료, 색소 안에는 알료와 염료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알료와 연료. 자, 색료는 색을 나타내는 재료고 색을 나타내는 재료 안에는 색소가 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색소에는 천연색소, 합성색소가 있고 천연색소의 동물성, 식물성의 종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와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색료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다? 알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염료라는 게 있어요. 얘네 둘의 차이는 둘 다 색료야. 둘 다 색료. 색을 나타내는 재료인데 얘 알료는 물과 기름에 아까 뭐 한다고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그래서 알료예요. 안 녹아요. 알료. 염료는 물과 기름이 어떻다?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료.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유치해 진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아니면 잘 못 외웁니다. 알료다 보니까 얘는 가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불투명하죠. 염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염색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염색이 있죠. 얘는 상당히 투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료는 어떠한 색을 입히고자 하는 애가 있으면 그 겉에다가 덮는 거예요. 얘의 물체를 뭐 한다?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투명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염색이라는 거, 염료는 우리 머리카락에 염색하거나 옷에 염색을 하죠. 이 물질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 색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료 같은 경우는 알료에 비해서 분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분자고 알료 같은 경우는 위에 덮죠. 덮어주는 역할을 해서 색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래서 알료 같은 경우는 물과 기름이 안 녹기 때문에 물체와 얘가 잘 붙도록 이렇게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전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이 전색제 관련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알료는 두 가지잖아요. 무기알료와 유기알료로 나눕니다. 유기, 뭐 탄소가 있으면 뭐 유기, 없으면 무기 그런 뜻인데 무기는 보통 광물이에요. 광물이고 유기는 유기화합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료거든요. 그래서 무기알료와 유기알료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염료에 대한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료는요, 투명하다라는 특징과 우리 염색의 개념이 바로 염료라는 거. 염료도 마찬가지 천연염료. 우리 과거 대부분이 옷에 뭘 했다? 천연염료입니다. 천연 염색을 했어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합성염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 천연염료는 이 천연색소와 거의 똑같은 장단점을 가져요. 왜?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합성염료를 사용합니다. 합성염료의 장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그 천연색소의 단점을 다 극복한 거죠. 뭐겠어요? 선명하겠죠? 내광성, 내열성 있죠. 빛이나
그 다음에 열에 강하죠. 그리고 착색력이 좋아요. 색을 잘 입힙니다. 지금 선명하죠, 또. 그리고 변색이 잘 안 되고요. 또 원료를 만들어내는 거라서 원료 보급받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은 싸지겠죠. 그러한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성 염료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1856년 이거 시험에 자주 잘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세요. 1856년에 퍼킨이라는 사람, 욕같네, 그죠? 퍼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보라색 모브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모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만든 건 아니고 독일의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석탄의 그 타르를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그 비단결의 그 자색, 보라색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모빈이라고 그랬어요. 모빈. 그러다가 이제 모부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요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1856년에 누구? 퍼킨, 욕같죠? 퍼킨에 의한 모브, 산화시켜서 얻어낸 아닐리선 설페이트를 산화했다는데, 이게 이제 그 석탄 타르와 같은 비슷한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그냥 최초의 합성 염료는 모브다, 누구? 퍼킨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료에 대한 얘기 대충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색료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이것도 시험 문제 좀 종종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착색 비용, 가격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비싼 천연 염료라고 했었는데 가격이 중요하겠죠. 색료도. 그리고 다양한 광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광원이 뭐냐면은 그 색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던 색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색이라는 것은 되게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감각될 때가 있는데, 어떠한 그 광원에서도 색채가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착색의 결례성이라는 것은, 결례도라는 것은 얼마큼 튼튼한가라는 것인데 견고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 색이 얼마큼 탈색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있느냐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공정이 가능한가, 이게 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게 그 메가스틸이라는 철을 만들었대요. 메가스틸 철이 그 기존에 이제 알루미늄보다도 3배 이상 강도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3배 이상 강도가 높은데 가격도 3배 이하 싸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놀렸대요. 야, 철이 그 정도 강하면 가공성이 떨어지거든,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뭐 무슨 물질을 넣었더니 그 가공성도 3배 이상 높아지는 그런 아주 꿈의 철을 포스코에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메가스틸이랍니다. 그래서 이 작업 공정, 그러니까 튼튼하고 좋은 뭐하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공이 쉽지 않으면 어떻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작업 공정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배워야 되느냐? 천연 염료의 종류를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 염료. 자, 염료라는 것은 뭐라고요? 물과, 이거 색소라고, 이거는 색소죠. 식물 염료, 천연 염료. 염료는, 천연 염료와 뭐요? 인공 염료가 있다 했었습니다. 자, 천연 염료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식물 염료다. 자, 식물 염료인데, 인공 염료는 아까 얘기했던 합성 염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식물 염료도, 아까 색소 볼 때도 많았는데, 식물 염료도 되게 많네. 그죠?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색소라는 것 종류도 사실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여기는 빠졌지만 뭐, 황련이라는 것도 있고, 뭐, 칡, 먹, 이런 종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출제되었던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한 거고요. 또는 보기라든가 이렇게 한 번씩 출연했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식물염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과거에 주로 사용을 했었던 그런 염료들 위주로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세계의 이 식물 염료는 대략 한 3천여 종이 있습니다. 우리 한 3천여 종이 있고요. 몇 개? 3천여 종. 세 개 다 합쳐봐야 한 3천여 종의 식물 염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합성한 합성 염료, 인공 염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합성 염료는 대략 4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4만 개가 있고 2,500개 정도의 품목들이 있어요. 4만 개의 그다음 품목은 뭐예요? 2,500개. 근데 아마 이거 선생님이 쓰던 이 시점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 염료에 비해서 인공 염료, 합성 염료는 엄청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합성 염료가 되게 많아지니까 얘도 마찬가지 뭐 해야 됩니까?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전 세계에 많은 여러 가지의 염료들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서로 함께 쓸 수 있고 나눠 쓸 수 있을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염료에 관련한 이 합성 연료에 관련한 것에 대한 이 염료들을 정리한 한마디로 그냥 그 책이거든요. 정보, 그걸 컬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포토샵에서도 뭐 컬러 인덱스 개념이 있긴 한데 시험에서는 이제 이러한 개념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러한 합성 연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염료죠. 그러나 안료도 있죠. 그래서 연료와 압료에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세 개의 재료들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 정보 책자가 바로 컬러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자기네 A라는 회사가 어떤 자기들만의 생료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개발된 내용을 이 컬러 인덱스에다가 어떻게 해요?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정보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생산한 회사 이름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료들의 화학적 구조 같은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랑 똑같으면 굳이 이 회사 넣을 필요 없겠죠. 화학적 구조라든가 생료에 이제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뭐 염색에 쓸 수 있느냐, 뭐 자동차에 쓸 수 있느냐, 비행기에 쓸 수 있느냐, 특수 염료 같은 경우는 뭐 로켓에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례성은 얼마나 좋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색채일 경우에는 이 장치들 간의 색차 뭐 계산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증보판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시험 문제, 인덱스 번호를 어떻게 표기하는가라는 그 표시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가끔 되거든요. 그래서 표시되는데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건데 그건 그냥 교재 보고 우리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시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물 염료, 자, 염료 중에서도 이 식물 염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양이 많으니까 이제 쫄죠, 그죠? 그쵸. 짜증나죠? 자, 일단은, 식물 염료는 우리 식물 색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열성, 내광성, 뭐, 결례도니 이런 거 다 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런 반면에 상당히 안전하고 사람 몸에 좋고 양리작용을 할 정도로 몸에, 그래서 막 몸에 막 아토피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 천연 염색을 한 옷 같은 걸 입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약간 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요. 그래서 지금 그 천연 염색을 하시는 장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만든 그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상당히 고풍스럽고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예. 자, 여하튼 간에, 자,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해왔던 것들인데, 자, 일단 첫 번째가 쪽염료입니다. 무슨 염료? 쪽염료. 자, 쪽염료. 뽀뽀할 때 쪽!
하죠. 뽀뽀할 때 쪽, 쪽 염료입니다. 그러면 뽀뽀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파래지죠.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늘빛을 나타내는 우리가 쪽빛 하늘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매염제에 따라서 그 산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흑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쪽염료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쪽염료는 파란색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쪽이라는 그 식물을 으깨서 물을 만들고 거기에 천을 넣어서 매염제를 넣고 놔두면 처음에 검은색으로 저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검은색이지 했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다시 하면은 청색으로 바뀌는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염색 같은 거 한번 가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쪽염료는 하늘색, 파란색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러한 청색 지향 의식과 봄을 상징하는 대표색이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주 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식물 염료 중에 하나가 바로 쪽염료고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홍화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홍화니 뭐 쪽이니 이건 다 식물 이름이에요. 홍화로부터 얻어내는 염료의 특징은 일단 방충성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벌레를 쫓아내고 모기 같은 거를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치료제로 많이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홍화 염료는 피부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뭐 그런 것이고 주로 주홍색을 띈다라는 거. 색깔도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홍화는 여자 이름 같죠? 홍화. 얘는 주홍색, 약간 주황색 비슷하고 쪽염료는 파란색을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자초염료라는 게 있어요. 자초염료는 자자니까 자색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초염료는 자자. 한방에서 이 자초의 뿌리를 이용해서 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물인데 자초염료는 뭐다? 자자니까 자색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홍화라는 이름은 너무 친절하죠? 주홍색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치자 같은 경우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 치자 염료 같은 경우는요, 과거에 이렇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던 염료는 아니고 돈이 좀 많아야 쓸 수 있는 그러한 염료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종이나 직물 이런데 그리고 식용색소로도 많이 사용됐던 천연 염료다라는 거. 치자 염료. 그리고 황색, 노란색과 적홍색, 약간 빨간 느낌의 홍색 같은 색들을 나타냈다. 치자 염료. 이거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쪽염료랑 치자 염료 이게 조금 중요하고요. 홍화 염료 이렇게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목 염료라는 게 있습니다. 소목 염료. 우리가 이제 그 나무에 보면은 뭐 심재 뭐 해서 있는데 그 심재 안에 있는 그러한 염료를 사용하는데 다색성 염료 식물입니다. 다색성이라는 것은 얘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색들이 뭐 산성이냐, 뭐 알칼리냐, 뭐 중성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황색, 적색, 자주, 흑색 등으로도 조절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염색할 수 있다. 소목 염료. 그 다음에 오배자는 뭐 적색이다. 자, 이제 인디고도 조금 중요합니다. 인디고 그러면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바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건 1880년도에 이 인디고를 합성해가지고 뭐 이렇게 합성 염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뭐 필요 없고 하여튼 인디고 그러면 그냥 청바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겠죠. 그 외에 이제 황벽이니 소방목이니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개화라는 게 조금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화는 이제 그 회화나무의 열매에서 얻은 그런 건데 이 회화나무가 콩과의 낙엽 과목이래요. 야, 이제 우리 뭐 식물의 종류도 공부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다색성 염료입니다. 그래서 소목 염료처럼 다색성 염료입니다. 그래서 연두빛 노랑에서 카키색까지 색들이 나오다 이렇게.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5가지 정도 쪽, 홍화, 치자, 인디고,
개화 요 애들의 뜻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 색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심심치 않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물 염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물 염료는 뭐 동물에서 나오는 염료죠.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자, 오징어 먹물, 뭐 조개, 그 다음에 코치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동물 염료인데요. 오징어 먹물은 이제 세피아라 그러죠. 세피아, 갈색. 예, 그 다음에 조개는 패자라고 하는데 자주색이나 진홍색. 그 다음 코치닐, 연지벌레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빨간색인데, 우리 빨간색의 연지벌레를 잡아다가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죽여서도 색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동물보다는 이제 식물 쪽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것들 위주로 많이 한다? 합성 염료에 대해서 많이 사용한다. 우리 이제 기타 특수 색료 및 기타 염료 할 때 뒷부분에 어떤 합성 염료의 그 종류들이 많이 있어요. 뭐 직접 염료니, 뭐 형광 염료니, 식용 염료니,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게 식물 염료와 동물 염료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염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좋은 염료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 색깔을 잘 띄어야 된다. 예, 당연한 거겠죠. 색이 결례도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색이 착색력도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염료가 되겠죠. 세탁 시 씻겨 내려가지 않아야겠죠. 예, 결례도가 낮으면 막 물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탁할 때 저도 좀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어요. 흰 옷이랑 색깔이 같이 놓다가 색이 빠져서 흰 옷을 버리게 되는. 예, 그래도 가끔은 또 염색이 잘 돼서 괜찮네 하고 입은 적도 있습니다. 자, 분자, 입자죠. 색소, 직물에 잘 흡착되어야 하며 외부에 빛에 대하여 안정적이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었죠? 내열성, 내광성이 좀 떨어진다 했었잖아요. 식물은. 액체 용을 오래 기간 저장해도 변하지 않아야 한다. 염료가 잘 용해, 녹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분말이 염료에 먼지가 없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죠. 그죠? 가격도 싸야 합니다. 그 색소가 가지고 있는, 그 천연 색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다 넘어서면 좋은 염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색채와 소재 중에서 우리가 염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배울까요? 안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료에 대해서 배워보고, 오늘 안료와 염료 외에 이제 합성 염료 중에 특수하게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염료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료의 대표적인 그것은 뭐냐? 이거는 도료가 뭐예요? 페인트죠, 페인트. 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염색입니다. 그래서 도료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잉크, 뭐 인쇄 잉크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이 안료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떠한 재료에 쓰느냐에 따라서도 다양한 색이 다르게 감각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특징이라는 것들도 되게 알아야 되겠죠. 재료가 얼마큼 빛이 나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질감을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색을 쓰더라도 다른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소재,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안료와 그 다음에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다음에 이제 디지털 색채도 배우고, 조명도 배우고, 측색도 배우고, 조색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검색도 배우고, 디지털 색채 안에 다양한 디바이스 장치들 간에 뭐 프로파일 같은 걸 맞추는 방법들 등등등등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색채 품질 관리 관련한 KS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 색채 관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양이 많고 생소한 단어들 많고 또 새로운 어떤 관리 기법들이 모르는 게 나와서 그렇지. 일단 꽈락만 면하시면 됩니다. 꽈락만 면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문제 인식으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기사는 괜찮은데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요 파트에서 그 꽈락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해하면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식하게 암기하고 하지 마시고 조금 이해하면서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이런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 머리에서 그린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뭐 16번째면은 28강의 중에 반 이상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과 같지 않다 했었죠. 힘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자. 성실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참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랬습니까? 반드시 이론서를 보고 암기를 해야 합니다. 미루시면 점점점 쌓이게 돼요. 자, 오늘도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